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학적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것을 즐기는 한 남자, 톰이 살고 있었다. 톰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 나무는 마치 그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속삭이는 듯했다. 어느 날 톰은 엘리자베스 벤스콤의 의도, 이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란 무엇인지, 그 행동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 철학적 여정은 그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톰은 이도 라는 개념을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고안했다. 그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은 인물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농부 제이크였다. 제이크는 마을에서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유명했으며 농장을 운영하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제이크는 그의 생일을 맞아 마을 사람들을 농장으로 초대했다. 파티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도 제이크는 자신의 주특기인 특별한 사과 파이로 손님들을 놀라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파티 하루 전날 제이크는 실수로 사과 대신 마늘을 파이에 넣었다. 다음날 파티에서 제이크는 친구들에게 사과 파이를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모두 한 입 베어문 순간 예상치 못한 표정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벤스콤의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여러분, 제이크의 파이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맛을 선사했죠? 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의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톰은 이어서 설명했다. 제이크가 파이에 마늘을 넣은 컷은 우연한 실수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맛있는 사과 파이를 대접하는 것이었죠.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제이크의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벤스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행동을 그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톰의 설명을 들었다. 비록 파이를 통해 얻은 맛은 당황스러웠지만 덕분에 의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들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웃음거리로 끝나지 않고 마을의 새로운 철학적 대화를 불러일으켰다. 톰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그들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톰은 그날의 경험을 통해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의도와 행동의 철학적 개념을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마을에서 철학을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깊고 푸른 숲과 드넓은 들판이 주변에 펼쳐진 조그마한 마을에는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비롭고 온화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항상 가장 신선한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에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신비한 도구가 숲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도구는 비범한 힘을 지니고 있어 어떤 토양에서도 풍성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구를 발견했고 흥분한 나머지 집으로 가져와 자신의 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작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드워드의 기적 같은 수확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기운 마을의 농부 존은 에드워드의 성공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에드워드를 몰래 따라가 그 신비한 도구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존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작물들은 이상하게도 시들어버렸고 마을 전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존은 에드워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동네 전체에 퍼지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드워드는 행운의 농부야, 그가 사용하는 것만 다 잘 돼 라고 말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반면에 존에 대해서는 그가 욕심을 부리고 나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에 근거해 본다면 두 농부 모두 동일한 도구를 얻었고 다소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운에 의해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드워드가 가진 것은 단순한 행운이었고 존의 실수는 오히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운이 우리의 이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더 이상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과정과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도덕적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에드워드와 존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 애평중심을 찾는 자로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메티코였고 그는 늘 평화를 찾기 위해 다양한 철학과 사상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가 찾는 진정한 평정심을 얻는데 실패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옆나라에서 온 철학자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바로 에픽테토스였습니다. 강연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아메티코는 그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신선한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가 말한 통제의 개념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강연이 끝난 후 그 철학자에게 직접 다가가 자신도 그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아메티코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온 훗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며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었지. 너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내 가르침을 따라보겠니? 그렇게 아메티코는 에픽테토스와 함께 지내며 그의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에픽테토스는 아메티코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화분을 주겠네.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삼아보게. 아메티코는 그 화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서 화분이 심하게 젖어버렸고 식물은 점차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티코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화분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그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비가 온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점일세. 우리는 화분이 아닌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이 실험을 한 것이니까. 그제야 아메티코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분의 상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말라가는 것을 본 아메티코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가 올 때 화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아메티코는 더 이상 작은 화분이 상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고 에픽테토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제 내면과 반응에 집중할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아메티코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진정한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는 걸세.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아메티코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메티코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튼튼한 내면이 나무를 길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그 철학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살던 어느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행복 축제가 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때만 되면 무언가로 가득 찬 삶을 꿈꾸며 축제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이유로 에피쿠로스를 축제의 영웅으로 삼았고 그의 철학을 기리며 온갖 감각적 쾌락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풍족한 음식을 먹고 화려한 무도회에서 춤을 추며 갖가지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쾌락은 금세 사라져버렸고 축제가 끝난 후에는 항상 공허함이 그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한 젊은 청년이 마을 광장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에피쿠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에피쿠로스님, 당신의 철학은 우리에게 쾌락주의를 가르쳤다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청년은 물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미소 지으며 청년을 응시했습니다. 그대가 찾는 쾌락은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이네. 참된 쾌락은 보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지. 에피쿠로스는 청년을 데리고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단출한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머무는
평온의 정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하네. 진정한 행복은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단다. 청년은 에피쿠로스의 안내를 따라 그 정원에서 몇 주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을 줄이고 주변의 자연과 소소한 일상의 기쁨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청년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과 평온의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물질적 쾌락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만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행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쾌락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형태를 바꾸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게 된 마을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이렇게 이 마을이 새로운 삶의 철학이 되었고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몇 년 후에도 그들이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전해졌고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점차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